그래서 지금 가격은 57만 원? 근데 왜 이렇게 비싸졌는데? 야, 진짜 그새 그렇다고 10만 원을 올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요새 노트북을 새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원래는요, 요런 이제 신학기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요런 시기에 노트북을 구입을 하시는 걸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설 되면서 또 세일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구입을 미루신 분들은 당장 쓰려면 구매를 하긴 해야 되니까 제 주변에서 야, 뭐 좀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그런 노트북 없냐? 요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나마 쓸만한 놈 중에 가장 저렴한 노트북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던 제품 중에 레노버의 슬림 3가 있잖아요. 요거와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에이수스의 제품, 이 비보북 X16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일단 요 제품은 이제 제가 슬림 3랑 뭐 비슷한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무슨 비보북 X 시리즈를 갖다가 슬림 3랑 비교를 하느냐, 이거 뭐 노알못이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맞기는 해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제 강 비보북 S, X, 프로 X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D, M, X, S 이렇게 코드 네임만 다르게 전부 다 퉁쳐서 비보북이라는 브랜드만 달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보북이라는 이름 자체가 에이수스에서 나오는 저가형 저전력 노트북 라인업, 이런 의미로 통했기 때문에 에이수스의 비보북, 그러면은 레노버에서는 슬림 시리즈, 이런 식으로 딱 매칭이 가능했었고요. 나아가서 D나 E는 레노버로 따지면 슬림 3, M이나 X는 슬림 5, S는 슬림 7,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구분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 저가형 라인이 완전 진짜 속된 말로 개판이잖아요. 저가형 라인부터 프로라는 이름을 붙으면서 성능 위주의 세팅을 한 제품이 나오질 않나. 거기다가 올레드 들어가면 올레드 이름 붙이고, 예전처럼 에이수스 비보북 M이면은 뭐 슬림 시리즈에선 슬림 5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 M 시리즈다 보니까 슬림 3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는 얘가 슬림 3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팔렸을 정도로 실 구매가가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자, 뭐 패키지는요, 에이수스가 대대로 레노버보다는 패키징에 조금 투자를 하는 편인 만큼 뭐 그냥저냥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측면을 열어주게 되면은 어댑터랑 분리형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규격은 19V 3.74A 90W짜리이고, 무게나 사이즈는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죠. 컴팩트한 편이고, 커넥터는 동그란 커넥터, 본체 이렇게 꺼내주게 되면은 그 아래 설명서랑 보증서 같은 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가형 라인 제품인 만큼 그 밖에 다른 구성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본체는 상판, 하판, 키보드 댕면, 모니터 베젤까지 뭐 플라스틱의 세부적인 종류는 다르겠지만 모두 플라스틱, 강성은 뭐 그냥저냥 무난한 보급형 제품인 느낌이 들고요. 바로 뒷면을 열어주게 되면은 쿨링 솔루션은 트위트 파이프 원팬, CPU가 H라인이 들어가 있는 만큼 저전력 CPU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신경을 쓴 모양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전력 노트북들은 배기를 후면 쪽으로만 한 개를 확보를 해놓는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후면과 우측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생각보다는 펜의 통 사이즈는 굉장히 좀 아담한 편이에요. 이 사이즈만 보면은 좀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시긴 하죠. 자, SSD는 2280 사이즈로 우측에 한 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웬디 SN530 256GB가 스펙시트상 2400에 900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실 테스트와 거의 근접한 수치가 찍히고요. 추가적으로 요 녀석 D램리스이기 때문에 더티 테스트 결과치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통은요, 어떤 노트북이든 간에 심지어 슬림 3 같은 경우에도 M.2 슬롯은 주지는 않긴 하지만 걔는 2.5인치 슬롯이라도 주거든요. 근데 얘는 2.5인치도 M.2 추가 슬롯도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용량으로 가시게 되려면은 무조건 기존 거는 드러내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램은 기본적으로 탑재된 게 DDR4 3200 8GB 온보드인데, 겉으로는 모듈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기판 뒷면에 작업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무선랜은 암드 CPU가 달린 만큼 미디어텍 MT79 이하나 와이파이 6랑 블루투스 버전 5.1을 지원. 마지막으로 힌지는 좌우측이 비대칭이긴 한데, 그래도 뭐 16인치에 걸맞게 나름 좀 넓게 지지판을 퍼뜨려가지고 신경을 쓴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설계는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랄까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공들여서 만든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설계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녀석을 갖다 오래 사용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안테나 배치가 이렇게 된 게 실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수신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이런 와이파이 안테나가 여기 이제 힌지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모니터 라인 따라서 요 위에 박히거든요. 근데 얘는 이 좌우측에 이런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땜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끊김에 민감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포트는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특이하게 전원 포트가 우측에 달려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잡게 되면은 우측에 만약에 배기구가 있다 그러면은 손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뚫어놓은 것 같긴 한데요, 뭐 포트가 완전 끝에 있어서 뭐 쓰기가 솔직히 나쁘진 않았고요. 그 옆에 HDMI 1.4 포트, USB 3.2 Gen 1 A 타입이 2개, 그 옆에는 동규격 타입C 포트랑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쯤에 이제 USB-C 포트가 달려 있으면 얘가 이제 AMD CPU가 달려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얘가 정가가 70만 원이 넘는 앤데 DP Alt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 출력 안 되고요, PD 충전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불과 이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요런 이제 경우가 다반사이긴 했는데 요새 나온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레노버의 슬림 3에다가 PD 충전 넣었다 그럼 다 넣은 거거든? 근데 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반대쪽에도 A타입 포트 하나 있죠. 요거는 USB 2.0 포트, 그 옆에는 컴퓨터 구동 여부와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거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워낙 좀 동일 사양에도 모델이 다양하다 보니까 얘 말고 디스플레이가 OLED가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얘랑은 완전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화면 크기는 16인치 1920x 1200 해상도에 16:10 비율 IPS LCD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색역은 sRGB 기준 66%, P3 기준 49%로 상당히 구리구리. 감마 커브는 살짝 뭐 우글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나름 평타치 보여주고요. 색 온도는 100% 밝기 기준 6900K, 밝기는 최대 34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고 명암비는 1240:1, 색 정확도는 뭐 색 커버리지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나름 그래도 준수한 편이죠. 최대는 7.41이 찍히지만은 대부분의 값은 3 미만에 평균은 1.85. 솔직히 이 녀석 이제 만족스러운 수준은 절대 아니고, 특히나 디스플레이 품질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아예 보기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을 제품이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 솔직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요 가격대에 디스플레이가 sRGB 100%급이 들어간 애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때문에 살짝 눈이 썩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가격 생각을 하면은 참을 수가 있는 정도. 얘는 그런 정도의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걸 뭐 어마무시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거든. 사무용, 진짜 넓게 봐도 멀티미디어용, 그거 이외에 사실 다른 목적으로 이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문에 그 목적에서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 화면비 뭐 16:10 비율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거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 거기다가 베젤도 요만하면은 솔직히 이 가격대의 제품들 중에서는 진짜 다 씹어먹는다, 요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섹시하게 잘 뽑았고요. 밝기도 요런 이제 보통 NTSC 45%급 디스플레이가 250니트가 찍히는 반면 얘는 실내에서 그렇게 뭐 사용하기에 굉장히 나쁘지는 않을 정도의 어떤 뭐 300니트 이상의 밝기를 자랑을 하고요. 그래서인지요, 요 녀석 이제 처음 구매를 할 때 스펙 시트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었던 게요, 이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느낌이었고 싼 맛에 쓰기에는 뭐 그냥저냥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자, 다음은 입력 장치. 일단 모니터 상단부터 보시면은 양쪽에 마이크, 캠 작동 여부를 알리는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720p 캠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그동안에는 이제 ASUS 제품들에서 물리 셔터를 잘 안 넣어주긴 했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선해도가 뭉개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노이즈나 명암 처리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한 거거든요. 소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속이 비어있는 깡통 느낌이
약이는 하지만 뭐 그런대로 나쁘진 않은 편이죠. 화상 통화할 때 목소리가 구분이 안 되는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거 이제 AI 소음 제거 마이크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약간 이제 나와야 되는 소리도 먹어버려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컷을 안 쳐야 되는 부분도 약간 컷이 과하게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능이 있는 노트북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기능 정도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키보드인데요. 요게 이제 배열 자체가 10키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애매한 느낌인데, 특히 좀 10키에서 사용이 짜증나는 부분이요, 이게 여러분들 배열이 지금 일반적인 배열이랑은 다르잖아. 일반적인 배열은 이런 식으로 4열입니다. 근데 얘는 3열이잖아요. 때문에 네 번째 라인에 있어야 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엔터키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짤막하게 잘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제 기준에서는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불편해져. 아예 없다면 모를까 진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 방향키, 와 진짜 이거는 최악이에요. 좌우측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위아래 버튼은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면서 구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오작동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요거는 아쉽다 못해 진짜 화가 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버 색상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얘랑 보면은 지금 색상이 여러분들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요 키보드에 대한 가독성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다만 다행히도 백라이트는 그래도 달려있어요. 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총 4개의 옵션을 제공. 그리고 요게 오묘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눈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거의 구별이 되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은 키캡이 아주 살짝 가운데 쪽에 아주 살짝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플러스 키감은 요 가격대의 제품들이 솔직히 뭐 다 거기서 거기이긴 하니까 딱히 뭐 장단점까지라고 할 것도 없긴 한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소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좀 장시간 오래 치다 보면은 요 엔터키 부분 있잖아요. 요쪽에서 살짝 좀 텅텅거리는, 그러니까 키보드 덱이 키보드 모듈을 갖다가 견고하게 딱 잡아주고 있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이요,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하실 때만 타건을 잠깐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닌 조금 길게 타건 시간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키캡 살짝 좀 덜렁거리는 거, 전원 버튼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요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랙패드는요, 비보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인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14인치랑 15.6만 써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진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질감은 어떤 이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퀄리티 좋은 트랙패드의 질감은 아니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일단 표면 처리는 뭔진 모르겠지만 코팅 처리는 1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 레벨이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딱 하나 좀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이게 저가형 라인의 제품이다 보니까 하우징에다가 돈을 쓸 여력이 없거든요. 때문에 얘 역시 클릭을 할 때 안쪽에 텅텅거리는 소음 굉장히 심하고요. 또 트랙패드가 눌리는 시점보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안쪽으로 판이 휘어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이제 조립 품질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제품에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 제품에서는 살짝 유격도 보이기는 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실 거는 스피커인데, 스피커는 일단 바닥 쪽에 이런 식으로 홀이 뚫려 있죠. 하향식으로 양쪽 2개 해가지고 스테레오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는 솔직히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바로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저가형 노트북들에 들어가는 그 정도 스피커의 퀄리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찢어짐이나 텅텅거리는 어떤 세팅상 구린 점들은 눈에 띄진 않았고요. 볼륨도 동급 대비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다만 얘가 이제 좀 소리를 키우게 되면 요 하우징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댕댕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판이 울리는 그런 느낌은 드니까 요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성능인데, 먼저 스펙부터 알려드리면요, CPU는 라이젠 세잔 5600H, U가 아닌 H죠. 즉 퍼포먼스 라인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GPU는 라데온 그래픽스 7코어 내장 그래픽, 램은 아까 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3200에 8GB 온보드인데, 이게 여러분들 내장 그래픽 쓰시는 분들은 램 듀얼 채널은 필수인 거는 알고 계시죠? 외장 그래픽은 여러분들 GDDR 해가지고 V램이 따로 있잖아. 근데 내장은 V램을 갖다가 시스템 램에서 땡겨서 써요. 근데 램이 싱글 채널이면 어떻게 되겠어? 대역폭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스템은요, 3200에 8GB 한 장을 더 해줘가지고 16GB 듀얼 채널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는 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성능 보시죠. 먼저 CPU지. 여러분들 뭐 사실 암드도요, 얘의 후속인 램브란트가 나온 지도 이미 한참 됐기 때문에 램브란트 H라인 제품 대비 굉장히 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뭐 드라마틱한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래프 안에 6800H 제품들 중에서는 요가 AI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체형 PC니까 요걸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6600이랑은 점수 차이가 뭐 거의 오차 범위의 수준이라고 보이시죠? 게다가 테스트를 옮겨서 시네벤치 R23으로 가도요, 멀티 기준에서는 요게 이제 조금 벌어지긴 하긴 하는데, 사실 얘가 여러분들 사용 목적이 기껏해야 사무, 멀티미디어 보는 용도지 막 작업하고 빡세게 돌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사용에서 빠릿빠릿함을 나타내는 척도인 싱글 점수에서는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수준 때문에 라이젠 6000번대에 굉장히 눈에 띄는 장점인 GPU의 성능 향상, 요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600보다는 오히려 더 가격이 저렴해진 이런 5600H가 들어간 제품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 밖에 Vray, 블렌더에서 CPU 렌더링식 퍼포먼스는 요 정도.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파스랑 타스 스코어는 요렇게. 플러스 물론 요거를 이제 이 시점에 게임을 하시겠다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뭐 기본적인 게임들이죠. P1,4나 롤 정도는 전혀 무리 없이 여유 있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자, 전력 패턴은 윈도우 옵션에서 최대 성능, 전원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 시 게임할 때 기준 퍼포먼스에서 CPU 패키지 유지 전력 37에서 38W대, 밸런스 모드에서는 35W,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12W를 마킹을 해주고요. CPU만 갈고되는 CPU 테스트에서는 퍼포먼스 모드에서 42W, 밸런스에서는 36W, 사일런트에서는 12W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빡세게 전력을 넣어주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센서 온도는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근데 센서 온도는 그래도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자, 뭐 CPU 테스트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게임 시에도 온도가 그렇게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죠. 게다가 고무적이었던 거는 표면 온도도 굉장히 양호를 했다는 건데요. 물론 요게 마치 이제 게임트북처럼 배기를 이제 L자로 두 개를 확보를 하긴 했지만, 뒤를 까봤을 때 통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히트 파이프 개수 이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는 좀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작업, 게임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을 갖다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온도면은 충분히 납득도 그리고 이해도 가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 시랑 그리고 CPU 테스트 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이 에이수스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측정을 진행을 해봤을 때,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뒷판 따봤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특히요, 제가 이 녀석은 이제 사실상 사무용 용도로 사용할 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력 패턴이 퍼포먼스 모드는커녕 밸런스 모드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녀석 사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사일런트 모드로도 충분히 불편함이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 이때의 소음인 35에서 36dB 정도면은 진짜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한 거의 듣기 힘든 정도의 소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소음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어요. 충분히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배터리 타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가장 좀 걱정이 많았었던 거, 그게 바로 이 배터리 타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라이브 있을 때마다 이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뭐 사무용이나 멀티미디어 용도로 활용이 되는 노트북에 있어서의 성능, 뭐 잘 나오면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목적이 사무, 멀티미디어 요걸로 딱 정해지게 되면은 사실상 U나 H나 이 성능 체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없거든. 근데 얘는 H라인이고 H라인이면은 U보다 전력을 많이 먹게 되니까 배터리 타임이 짧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용도에 있어서는 H라인은 적절하지 않다. 웬만하면 저전력을 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얘 배터리 스펙 한번 보세요. 50W씩. 이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배터리가 특화된 제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사무용으로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에바다. 이걸 사무용 멀티미디어용으로 소개를 해줘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이거에 H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집에서 이제 클램쉘 모드로 대탑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주식하시는 분들, 이 H라인 CPU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좀 사용 패턴을 나눠서 배터리 타임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신 다음에 본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내가 사용하는 패턴은 이렇게 되니까 요런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 나오겠다. 이걸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어차피 이제 배터리 테스트를 위해서 전원을 뽑게 되면은 퍼포먼스 모드가 자연적으로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기본 테스트는 밸런스 모드, 윈도우 옵션도 밸런스 모드 기준, 밝기 288니트로 측정이 되었었던 90%에서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또 고사양 게임을 이용해서 GPU를 같이 풀로드 시킨 상황에서의 배터리 타임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반대로 아까 전에는 얘는 이제 사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사일런트 모드로 해도 성능이 넘친다, 남아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때문에 사일런트 모드에서 윈도우에서도 저전력 모드로 세팅을 하고 인터넷 창 하나 연 다음에 숨만 쉬는 상황에서 배터리 타임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동용량의 배터리를 가진 U라인 제품 대비해서 한 20%? 그 정도 이제 사용 시간이 조금 더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얘한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CPU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건 충분히 이해는 가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사무용 목적 그리고 멀티미디어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요거의 배터리 타임 부족하다,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저렴이 에이수스 중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인 비보북 16X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자, 근데 뭐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앞서서요, 세부적으로 뭐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떻네, 키보드 품질은 어떻네, 이런 식으로 좀 지적질을 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핫딜을 빼고요, 지금 이 시기에 판매되고 있는 저렴이들을 갖다가 주르륵 나열을 해봤을 때는요, 얘 가격 대비의 퀄리티, 이거 진짜 다 납득이 되는 부분이거든. 딱 하나, C포트에 PD 충전이랑 디스플레이 출력 요거 뺀 거, 이건 좀 선 넘긴 했는데 요거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뭐 나무랄 때가 많은 제품은 솔직히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염두를 해두신 상태에서 제 영상을 찾아보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하세요. 첫째, 디스플레이는 가격 대비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라는 거지, 색감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얘기하시는 물 빠진 색감이 분명히 들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우징 품질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저렴이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하우징의 완성도랑 어떤 고급감은 반드시 돈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어떤 기대 이상의 고급감, 기대 이상의 조립 품질, 기대 이상의 하우징 품질, 이런 걸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네, 진짜. 괜찮네. 다만 이거 정가로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최대 40만원대, 그러니까 50만원 언더로 나왔을 때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해? 오케이?